네, 채권 브리핑 시간입니다. 내일이면은 이주열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처음으로 주재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기준금리 동결은 예상이 되지만 수정 경제 전망치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통화정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향성을 예상을 해야 하는지 다각도로 또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의 박혁수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시장의 전망이 우세합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지금 10개월째 기준금리 동결이 만장일치로 지금 결정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기준금리 조정 논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장일치 동결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수정 경제 전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산출하는 방식이 좀 변경이 된다고요? 어떻게 변경이 되는 건가요? 일단 기준 연도가 예. 2005년에서 2010년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바뀌게 됐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R&D나 오락, 문학작품, 예술품, 원본 이런 지식 생산품 그리고 무기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비용 처리됐었는데 이것을 자산으로 인식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 부가가치와 투자가 증가하면서 GDP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이거를 교정을 해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GDP를 계산을 해보니까 연에 한 0.3%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작년도 기존에 발표됐던 우리나라 성장률이 2.8%였는데 요걸로 재조정을 하니까 3%로 상향 조정됐다. 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통계적인 처리, 그러니까 계정 처리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느냐. 근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받아들이는 건 그렇게 크게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주열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주재하는 첫 번째 금융통화위원회가 내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될 텐데 일단 청문회 이후에 시장에서는 이주열 하는 총재에 대해서 매파도 비둘기파도 아니고 좀 합리주의적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팀장님께서는 이 청문회였기 때문에 좀 중립적으로 보다 큰 중립적인 발언을 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앞으로의 성향에 대해서는 이에 따라서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아마도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저는 매파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는 첫 번째로는 기획재정부나 하느는 한국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부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견상 보면 한국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그런 부서로 볼 수가 있는데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성장을 주 목적으로 그리고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열 하는 총재 같은 경우는 한은 출신 인사십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입행 초기부터 물가 안정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온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매파 성향에 가깝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시장에서 이를 판단하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좀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겠느냐. 당분간은 기준금리 조정 논란이 크지 않을 거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 자체가 크게 드러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말 정도 되면 기준금리 인상 논의들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 정도 되면 본인의 이주열 신임 총재 성향이 어느 정도 좀 드러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물가 안정을 중요시하는 매파적 성향이 연말 정도에 기준금리가 인상이 논의되는 시기 정도에 드러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채권 시장 전반적인 동향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텐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약세 재료가 우위를 보면서 시장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았다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이러한 추세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추세적으로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점차적으로 좀 상승 재료들이 좀 압력들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최근에 2,000포인트를 계속 넘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금리도 지금 국고 3년 금리 상단이 2.90% 정도인데 그 수준을 계속 넘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졌다고 보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미국 경제 지표 쪽이 혹한 영향을 딛고 나서 최근에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측면들. 이에 따라서 이를 배경으로 해서 미 연준이 테이퍼링 쪽을 강화하면서 출구 전략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통화 당국이 상당히
이런 그 중국이나 그 미국 경제가 그 1분기에 경제 여건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 외국인들이 3월 달 이후에 국채 선물 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금리 상승 압력들이 좀 높아지고 있다 볼 수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그 금리 상승을 막고 있는 그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중국의 금융시장 불안이나 경제지표 부진, 네. 이쪽 부분인데, 향후에 그 시장 금리의 흐름을 주도할 지켜봐야 될 주요 변수가 중국 쪽 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중국 적 변수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 증시가 이제 또 출발을 합니다. 잠깐 출발 상황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중국 증시 개장을 알려드립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휴장 이후에 어제 이번 주 들어서 첫 개장을 했는데 어제는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2% 가까운 오름세로 어제 시장 문을 닫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2100.65를 시초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국채금리의 흐름을 또 봐야 할 텐데 글로벌 국채금리의 흐름,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디커플링 양상이 최근에는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하경민은커에서 그런 질문하신 것 같아요. 네. 경기와 그 금리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경기가 좀 그 회복될 때는 금리가 상승하면 크고 네. 하락할 때는 그 하락 압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글로벌 그 신흥국과 선진국과 금리 흐름들을 보면 좀 차별화된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진국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하고 있고, 그 신흥국 금리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그렇게 본다면 경기의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오히려 글로벌 경기가 나쁘다고 판단이 되면 선진국이나 신흥국이나 모두 금리가 같이 하락을 해야 하락해야 되겠죠. 되겠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요인인 것 같습니다. 첫 네. 번째로는 테이퍼링 우려. 그 테이퍼링 우려 때문에 신흥국 쪽에서 그 자금이 유출되는 그런 현상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연초에 G2 문제가 불거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들이 좀 심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흥국 자금들이 이탈해서 선진국으로 유입이 되는 그런 분인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좀 주의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 그 미국의 그 시티그룹이 발표하는 이코노믹 서플라이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시장의 전망과 실제 경제지표 간 괴리입니다. 괴리인데 마이너스 폭이 클수록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경제지표가 잘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미국이나 그 신흥국이나 1분기 이후에 차트가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네요. 아마. 그러다가 최근에 옆으로 기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볼 때 이런 그 경기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되지 않겠냐. 급락세를 보이다 최근에 옆으로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거는 그 주식시장 쪽에서는 아무래도 최근에 그 이천선을 그 테스트할 수 있는 주요 명분이 예. 될 수가 있겠고, 채권시장 쪽에서는 그 묶여있던 박스권을 돌파하는 상향 돌파하는 어떤 하나의 재료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비동조화 현상들이 점진적으로 선진국 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조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수급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요? 수급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할 사항들은 없는지 또 궁금한데요. 그 수급 쪽은 이런 채권 시장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할 때는 그 많던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게끔 채권 매수자금들이 많이 예. 들어온다. 그리고 금리가 상승할 때는 그 많던 자금들이 어딜 갔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수급 측면들은 가격 변수에 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채권 시장의 매수 자금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기관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은 지금 채권을 매수했을 때 금리가 상승해서 자본 손실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 수급 쪽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그 채권 매수 기관들이 매수에 상당히 보수적이다. 그러니까 좀 채권 매수 주식을 뒤로 미룬다는 거죠. 근데 그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매수 포지션이 상당히 많이 쌓였다는 겁니다. 네. 이게 언젠가는 청산이 되면서 그러겠죠. 매도로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고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본다면 개인 투자자나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볼 때 2, 3분기 같은 경우는 계속 금리 상승에 무기를 두고 접근을 하셔서 그 만기가 긴 채권보다는 짧은 채권에 투자를 하면서 좀 그 2, 3분기 금리 상승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 그때 또 장기 채권에 좀 투자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단기 채권에 우리가 지금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라고 또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내일 앞두고 있는 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이에 따른 통화정책, 거기에다가 채권 시장의 동향 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의 박혁수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